귀신 때려 잡는 사무소. 요 근래 한 달간 빠진 살이 10kg은 좋게 넘는 것 같다. 여자들은 살이 빠지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지만 나만큼은 예외다. 40kg도 못 넘기는 나의 키는 169이다. 사실 172지만 너무 커 보인다는 느낌이 싫어서 늘 169라고 말하고 다닌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살짝 날씬한 정상 체형이었는데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다녀온 후로 서서히 계속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빠지던 살이 최근 한 달을 중심으로 더욱 갑자기 훌쩍 빠져버렸다. 처음에야 살이 빠진다는 즐거움으로 공포를 느낄 순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무섭다. 엊그제 친구에게서 같이 찜질방을 가자는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이번 주말에 모처럼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살도 빼자며 신나게 떠들어댔지만 나는 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달리 거절할 핑계가 없어서 그냥 간다고 했다. 따르르르. 시계의 자명종이 시끄럽게 울린다. 살이 급격히 빠진 탓인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똑바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몸을 돌려 엎드린 채 팔꿈치로 침대를 받치고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는데 팔꿈치가 시큰거린다. 마치 칼로 뼈를 도려내는 느낌이다. 겨우 몸을 일으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는데 옷감이 마치 면도날처럼 내 몸을 스쳤다. 게다가 물 먹은 솜처럼 축 늘어져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그쪽으로 몸이 휘청거렸다. 그래서 지갑에서 돈만 꺼내 주머니에 다시 넣고 핸드폰은 그냥 두고 가기로 했다. 우리 집에서 찜질방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동창이라 거의 비슷한 동네에 모여 살았고 그러다 보니 만나는 곳도 거의 집 근처로 한정되어 있었다. 버스에 타려는데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았다. 간신히 계단을 올라서 요금을 내고 그냥 문 가까이 있는 자리에 앉았다. 내 뒤로 여자들 몇 명이 더 탔는데 여름이라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사이로 흘끗 비치는 살을 보고 나도 모르게 군침을 흘렸다. 야야 네가 제일 늦게 왔다. 얼굴 보기 힘드네 어머. 살이 더 빠진 거야? 정거장에서 내려서 찜질방까지 오는데 20분이나 걸렸다. 평소라면 오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너무 힘들다. 몸이 무너져 간다는 기분이 들었다. 대충 웃음으로 인사를 얼버무리고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다들 옷을 갈아입는데 평소엔 몰랐는데 친구들의 몸이 너무 맛있게 보였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팠고 그들의 살은 너무나 탐스러웠다. 꺄 비명소리가 기분 좋게 귀를 찌른다. 나는 옆에서 옷을 갈아입던 윤정이의 가슴에 손톱을 쑤셔 넣었다. 먹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 무작정 뜯어내 입으로 가져갔다. 황홀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슴을 다 뜯고 배와 팔, 엉덩이, 어디든 살이 붙어있는 곳은 다 뜯어냈다. 마치 몇 년 만에 밥을 먹는 사람처럼 걸신이 들린 듯 먹어댔다. 내 배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 만족스럽게 다 소화를 시켜냈다. 도망을 가르는 윤정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 열심히 계속 살을 발라냈다. 그래서 그날의 소동은 따님께서 벌이신 일이었군요. 지금 따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병원에 보내기엔 세간의 눈이 너무 많아 이 집 다락방을 방음개조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해두었습니다. 우선 따님을 만나봐야 그 다음 진전이 있겠군요.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이 집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 일반 고급 빌라처럼 보이고 외관이나 내관 모두 훌륭한 인테리어와 밝은 실내 그리고 값비싼 고가구가 조화를 이루어 별 5개짜리 호텔 스위트룸 보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온 집안을 음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실 웬만하면 이런 일은 맡고 싶진 않았지만 의뢰금의 액수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런 집은 내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돈을 후하게 줄 것이 확실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은 음기는 계속 내 발목에 채이고 있었다. 아마 집 식구들 중에 발길에 음기가 채어 휘감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분명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옛 속을 통과하는 소름 돋는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여기서 계속 살고 있진 않을 테니까 말이다. 2개의 층을 합치고 내부를 복층으로 다시 개조해 실제로 쓰이는 층은 모두 합쳐 3층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편으로 쭉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보이고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중간에 2층으로 통하는 짧은 복도가 있었다. 계속 올라가서 3층에 들어서니 짧은 복도가 2갈래로 갈려 있었다.
한쪽은 이 집 아이들이 쓰는 작업실 화실과 서재를 겸했다. 이곳인가요? 네. 하지만 들어가려면 우선 그 아이를 잠재우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 아버지라는 남자는 작은 스프레이 병을 흔들었단 후 문 옆에 만들어 놓은 작은 배식 창구로 굴려 넣었다. 굳이 이러실 필요까진 없을 것 같은데요. 입을 꼭 다문 채 방문을 뚫어지듯 응시하는 남자의 눈빛은 마치 사냥터에 나선 사람처럼 비장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난 이미 충분히 그 아이의 상황을 짐작했다. 나무 문은 이미 많은 피로 물들어 군데군데 얼룩이 배었고 문틈에는 손톱으로 긁어서 만들었는지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응시하는 그 아이의 눈동자도 보였다. 그 눈과 마주치고 있기에 수초간. 갑자기 그 아이의 눈이 감기며 구멍에서 눈이 사라졌다. 그 아이가 잠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아 끌던 음기도 반쯤은 사그라들었다. 들어오시죠. 남자는 아직도 긴장을 풀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은지야. 아빠다. 새삼스레 아빠라고 말하는 투가 아이러니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남자는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가서 목구멍으로 억지로 약을 털어넣었다. 아마도 저건 루미날이겠지.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아마 그동안 저 아이에게 톡톡히 당한 모양이었다. 아이가 의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남자는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열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마를 수가 있지? 혈안, 뼈는 다 드러나 있었고 내장의 윤곽까지 드러나 보였다. 아이는 알몸이었는데 전혀 성인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지경입니다. 벌써 몇 번이나 탈출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늘 집안에 누군가를 먹으려고 하지요. 빛이 들어와 방 안의 윤곽은 뚜렷해졌다. 낡은 매트리스와 보풀하기가 잔뜩 일어있는 국방색 담요. 아무리 귀신 들린 애라곤 하지만 이런 잠자리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결에 매트리스를 살짝 눌러보니 축축한 습기 냄새와 진한 피 냄새가 어우러져 피어올랐다. 벽지는 핏물과 배설물로 얼룩이 져 있었고 벽 곳곳에는 길게 늘어진 빗자국이 있었다. 아마도 손톱으로 무작정 긁은 모양이었다. 욕지기가 나오려 했으나 꼭 참고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얼굴, 몸, 다리, 어느 한 군데 영이 들어와 씌운 적이 보이지 않았다. 물린 흔적도 흔한 생치기 하나 없었다. 너무 깨끗하다 보니 오히려 더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역시 흔적은 없었다. 이번 일은 아주 재미있겠군요. 정상으로의 회복은 가능한 겁니까? 확답은 할 수 없지만 80 이상의 가능성은 보이네요. 성공만 해주신다면 보수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빙이었다. 하지만 들어간 흔적이 없으니 어떤 녀석이 씌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도박을 해야겠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시켜 주실 수 있지요. 물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이의 지난 일 연간의 행적에 관한 세세한 기록을 담은 서류를 주시고 내일까지 사람 한 명을 준비시켜 주세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충 죽여도 뒤따라 설 사람 말입니다. 나는 뛰어난 영능력자가 아니다. 어느 날부터 귀신이 눈에 하나 둘 보기 시작하면서 내 특유의 자신만만한 성격, 겁내지 않는 배짱, 그리고 영을 보는 능력이 맞물려 일종의 후천적 노력에 의한 영능력자가 되었다. 유전적으로 보나 생활로 보나 내가 영능력자가 될 만한 자질은 눈곱만큼도 없었으니 이 길에 들어선 건 100% 우연이라고 봐도 좋다. 아니, 필연인가? 하지만 의외로 나에게 적성이 잘 맞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나는 영능력에 의지하기보단 현실적 감각으로 영을 다뤘기 때문에 이 일은 거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쓰레기 잡령을 가지고 호들갑 떨기를 좋아해서 쉽게 쫓아주고 생색내며 돈 벌기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었다. 이은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새내기 아가씨. 프로 파일에 따르면 은지는 졸업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당시 살이 빠진다고 신나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잘 놀러 다니기도 했고 대학 입학식을 앞둔 딸에 발작을 일으켰다는 게 대충의 간략한 내용이었다. 은지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발작이라 불렀다. 그 최초의 발작 사건 이후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에게 달려들어 뜯는 발작을 거의 규칙적으로 일으켰고 여러 번 의사들에게 의뢰를 했었으나 모두가 한두 군데를 뜯긴 채 도망을 가서 결국 몇 달이 넘게 방치된 채 있다가
나에게 의뢰가 맡겨진 것이었다. 깨끗하게 발라먹었군. 파일의 클립으로 그 발작 사건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정육점에서 아무리 소를 부위별로 잘 발라내어도 저 정도로 잘 바르진 못할 것 같았다. 확실히 은지에게 붙어있는 양은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지만 의심 가는 부분은 졸업여행뿐이었다. 행선지는 서해의 한 섬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그에 대해 조사를 하려 해도 마치 동행했던 친구 둘 중 하나는 은지가 먹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장소는 알 길이 없어졌다. 정말 도박을 해야겠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만 나는 그 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확률은 반반이겠지. 수화기를 들어 절친한 친구인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따라 신호음이 길게 느껴지네. 여보세요? 나야. 어쩐 일이야? 물건들은 저번 보름에 받아갔잖아. 그게 좀 모자랄 것 같아. 내일 당장 써야 하는데. 혹시 저번 달 물량 중에 남는 거 좀 있을까? 글쎄 좀 찾아봐야겠는데. 아니다. 우선 와봐. 같이 찾지 뭐. 은수의 표면적 직업은 종교 관련 물건을 다루는 유통업자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샤머니즘 등등을 가리지 않고 불상, 동상, 묵주, 염주, 부적 등등 가진 종교적 물건을 대량 유통시키는데 그 중에선 작물이라 불리는 신기 들린 물건들이 종종 나온다. 은수는 어릴 때부터 약간의 영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으로 신기 들린 물건들을 가려서 나 같은 영능력자에게만 따로 파는 것이다. 물론 보통 사람에게도 팔 수는 있겠지만 판다 해도 일반인은 그 물건의 신기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결국엔 버리게 되어 물건 속의 신기는 떠도는 잠룡이 되어버리는 게 다반사고 결국 그런 잠룡들이 내 일거리가 되어준다. 이 세계는 이렇게 괴이한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서와. 여느 때처럼 은수가 창고 뒷문을 두었다. 낡은 책 냄새가 풍겨왔다. 오늘은 좀 바빴어. 옛날 종교 서적들이 많이 들어왔거든. 소매점에 넘겨야 하는데 영 아까워서 그냥 내가 다 가져버릴까 고민 중이었어. 그냥 내가 가지고 나중에 나에게도 빌려주는 건 어때? 뭐 것도 좋고. 차 마실래? 좋지. 아무거나 대충 줘. 적막한 창고에 찬물 따르는 소리가 울렸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지금 대충 덤벼본다는 말이지. 대충은 아냐. 준비는 단단히 하려고. 그렇게 한 가지 욕구에 매달리는 놈들이 생각도 없고 무식해서 더 위험하다는 거 몰라? 하긴 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금줄 좋은 걸 싸게 팔란 말이야. 못 써라 정말. 차 다 마시면 줄게. 대신 그거 가져오는 거 잊지 마. 은수가 준 금줄은 상급의 좋은 물건이었다. 늘 좋은 물건을 주긴 하지만 한 달치 물건을 다 산 후에 좋은 걸 주는 일은 드물었다. 보통 가게에 유통되는 물건 중에 신기가 들린 물건이 들어올 확률은 전체 물량의 5 정도도 안 되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5의 물건들을 모아야 겨우 8 정도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마지막 보름날 물건을 팔고는 한 달간은 팔지 않는다. 팔더라도 파나마나 한 싸구려 물건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다. 아마 이 금줄은 비상금 같은 용도로 숨겨둔 것 같았다. 예상 외에 좋은 물건을 받았더니 절로 기합이 들어갔다. 뚜루루 뚜루르. 전화벨이 계속 울려댔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다. 누구야?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낚아챘더니 수화기만 들리고 몸통은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언제쯤 오실 예정이십니까? 이따 오후 2시쯤 갈게요. 네. 그럼 시간 맞춰 준비해 놓겠습니다. 안 떠지는 눈을 비벼뜨고 대충 씻은 다음 가는 길에 한 번 더 훑어볼 요령으로 프로파일을 들고 차에 탔다. 텅. 시동을 거는데 묵직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 조수석으로 달려들어와 계속 부딪혔다. 뭐야 도대체. 자세히 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애였다.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계속 조수석 유리에 머리를 박아대며 손톱을 긁어대고 있었다. 멀리서 발견한 경비원이 황급히 뛰어와 아이를 잡고 말렸지만 오히려 아이가 경비원의 팔을 뜯어 먹어버리는 바람에 일만 커졌다. 그 아이는 즐기고 있었다. 경비원의 팔뚝살을 뜯어먹으면서 약간은 얌전해졌고 심지어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었다.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때리던 경비원은 아이가 입맛을 다시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지며 도망을 갔다. 잠깐, 혹시 저에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은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네, 이석훈입니다. 은지 아버님, 은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은지요? 지금 제가 마취제로 재워놓았는데요. 아직 오시려면 멀었나요? 맙소사. 설마 여기저기 붙어서 옮겨 다니는 식인귀인 건가? 지금 갑니다. 금방 가요.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멀리서 꼬마 아이가 한 손에는 경비원의 살을 뜯으며 뛰어오고 있었다. 좋아, 나를 노린다 이거지. 시동을 걸고 최대 속도로 엑셀을 밟으며 은진으로 향했다. 점심때라 그런지 약간은 차가 막혀서 중간중간 차를 세울 때마다 새로운 얼굴의 사람들이 번갈아 나를 뜯어먹으려 달려왔다. 젠장할.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 정도 깡도 없이 이 일을 하는 줄 알았냐. 앞유리에 튀김피로 운전이 힘들 지경이 되자 겨우 은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 멀리서 뛰어오던 옷에 피칠갑을 한 중년 남성이 불석 쓰러졌다. 아마 지금쯤 은지가 깨어있겠지. 본격 대결을 하자 이거지. 딩동. 누구세요? 재령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은기는 여전히 발에 채인다. 아니, 전보다 더 짙어진 것 같다. 가정부의 안내로 다락으로 올라가려는데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누가 편찮으신가 봐요. 아, 저희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원래는 정정하셨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흰머리가 느시고 어제부터는 몸이 아프시다며 계속 자리 보전하고 계시네요. 은지 아가씨를 참 이뻐하셨는데. 잠시만요. 그분 방으로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가정부가 안내한 방은 2층의 맨 안쪽 복도 끝에 있었다. 다가갈수록 마른 기침 소리는 짙어졌다. 문 앞에 서자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쾌쾌한 냄새로 머리가 멍할 지경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잡념과 음기가 범벅이 돼서 모여 있었다. 짙은색 커튼이 쳐져 있어 방 안은 어두웠다. 내 인연. 그 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다. 저 잡년이 감히 내 손녀를. 노인이 나를 잡기 위해 일어서면서 가정부에 걸려 넘어졌다. 그 노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아마도 스스로 은지의 무서운 식욕을 위해 몸을 희생했겠지. 몸 곳곳에 뼈대가 하얗게 드러나 기괴함을 더했고 같이 넘어진 가정부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방에 들어오기 전에 금주를 쳤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나는 재빠르게 넘어진 노인 위로 금주를 둘러 묶었다. 얼결에 가정부도 같이 묶였지만 일이 끝나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다. 이미 전에 왔던 터라 쉽게 다락을 찾았다. 문 앞에는 은지 아버지와 다른 한 사람 오늘의 희생양이 서 있었다. 문 앞에 꽁초들이 수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꽤나 초조한 모양이었다. 은지가 깨어났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위해서라면 저기 멀어도. 웬 새님 같은 남자가 갑자기 껴들며 말을 끊었다. 이게 무슨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내 자네만 믿네. 성공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네 약속하지. 은지 아버지가 무얼 약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결국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큰 약속을 한 듯 싶었다. 난 크게 한숨을 내쉬고 부적을 꺼내 금줄에 틈틈이 감아 다락문 위편에 걸고 내 양 손목에 부적을 꼬아 감았다. 이 조치가 식인귀에 효능이 있는지 확신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움은 되어줄 것이다. 자,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쇳소리와 함께 벌컥 문을 열었다. 여는 순간 안에서 도저히 토악질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진한 피 내음과 미끈한 창자들이 미끄러져 나왔다.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방 모퉁이에 은지가 눈을 번뜩이며 살점들을 주워 먹고 있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파.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살이 쪄버린 은지는 계속 손톱으로 바닥에 흩어진 살점들을 긁어 모아 먹고 있었다. 우욱. 아무리 이런 걸 일로 하는 나지만 정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젠장. 어서 죽어버려. 이 식인귀 새끼. 나는 비위가 틀려 손에 들고 있던 성수를 마구 뿌려댔다. 은수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준 없이 각종 종교 물품을 다 쓰는 날 보고 그러다 부작용으로 죽어버릴 거라고 했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정통 영능력자가 아니니까 내 스스로의 개발해서 만든 방법밖에 길이 없었다. 배가 고프다니까 은지는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은지 아버지와 눈짓을 한 후 그 남자를 앞으로 들이밀었다. 은지가 뜯어먹기 위해 달려오는데 정수리에 또 하나의 얼굴이 나타나 뜯어먹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거다. 나는 잽싸게 오른손으로 정수리 바로 위에 어려있는 기운을 낚아챘다. 아, 발목이 시큰거렸다. 그래도 놓칠 수 없어 손목을 비틀어 머리에서 그 기운을 뽑아냈다. 기운이 뽑히면서 은지의 몸은 다시 어제처럼 말려갔다. 배가 고프단 말이야. 아, 젠장. 오른손으로 너무 힘을 쓴 탓인지 오른쪽 손목을 감고 있던 꼰 부적들이 작은 불꽃과 함께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뜨거움을 참을 수 없어 왼손을 옮겨 양손으로 기운을 잡아 끌었다. 몇 분을 씨름한 끝에 결국 영이 나왔다. 나는 손목에 남아있는 부적을 펴서 영을 감쌌고 그 영은 힘을 잃고 눈에 띄게 작아져 버렸다. 내 오른손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부적 덕택인지 크게 아프지는 않았다. 아마 이 녀석은 은지의 몸에 기생하면서 살을 먹다가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부적으로 돌돌 말린 작은 오줌이 크기의 식인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은지의 아버지는 연신 나에게 감사했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아마도 옆에 있는 저 남자와 한 약속 때문인 것 같다.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꽤나 난처한 모양이었다. 은지에게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주시고 수고비는 계좌로 넣어주세요. 여전히 허리를 굽실거리며 고마워하는 은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집을 나섰다. 한참을 가다가 문득 은지 할머니와 가정부가 떠올랐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내가 감은 금줄 자체는 귀신이 사라진 이상 손쉽게 풀 수 있는 물건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수는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야, 내가 말한 거 가져왔어. 오, 고마워. 다음에 또 일 있을 땐 알지? 그럼. 은수는 고마워하며 벽장에서 붉은색 망토를 꺼내 둘러입고 도마와 영도를 꺼내 내가 건네준 오즈미 모양의 식인귀를 잘라 한 조각씩 옆에 쌓아둔 영물에 봉인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번 달도 넉넉하게 치우겠어. 이것이 바로 나의 동업자, 은수가 가게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늦지막이 일어나 욕실로 가서 씻고 나오는 길에 문득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그저께 날짜의 자리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다. 생일 밥은 챙겨 먹어야지. 잊지 말고 저녁 때 꼭 오너라. 사랑하는 엄마가. 내 나이는 20대 중반. 특별히 나이에 민감하진 않지만 생일은 잊은 지 오래다. 하지만 포스트잇을 보니 문득 묘한 기분이 들어 횟수를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이 길에 접어든 지 횟수로 벌써 4년째다. 사이비 영능력자 치곤 생각보단 오래 잘 버틴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남들처럼 나 역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 결국 성적에 적당히 걸맞은 대학에 적당한 과를 찾아 들어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떻게 그렇게 내 성격을 죽이고 사회에 잘 맞췄나 싶지만 누구에게나 양면성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당히 중간을 유지하다 대학에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적당히 남과 타협하며 사회의 한 일원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모델처럼 나를 만들어가던 중 나는 영을 보기 시작했다. 그날은 동아리에서과 선배와 동기들과 느긋하게 이야기를 섞어가며 토론을 하던 중이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선배가 자신의 동기가 새로 쓴 논문에 대해 침을 튀어가며 무자비하게 독설을 퍼붓는 중에 그의 동기 독설의 당사자가 들어와 버렸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이 등 뒤에 있는 보랏빛이 도는 붉은 기운을 보았지만 그땐 그게 영인지 몰라서 자세히 보질 못했다. 그 사람은 선배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서서 나가버렸고 그 기운은 더욱 붉은 빛으로 변화하며 따라 나갔다. 선배 저거 봤어요? 하지만 선배도 동기도 아무도 그 기운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 다음날 내 동기가 나에게 그 선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본 그 기운이 혹시 선배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풀어놨고 나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다. 늦은 오후 캠퍼스의 건물 너머로 해가 질 무렵 나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보았다. 내가 알고 싶은 그 무언가가 보일 때까지 말이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신경을 너무 써서 뒷목이 저렸다. 눈은 뻑뻑하고 어깨까지 결릴 지경이었다. 시간이 가도 내가 보고자 하는 궁금하던 것은 보이지 않고 몸만 피곤해지자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그러다 그날 그때 내가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무렵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영은 어떤 커플 사이에 껴 있었다. 보통의 평범한 모습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서늘한 표정을 지은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다.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몸체는 거의 투명에 가깝게 희미했고 그 얼굴은 증오에 차 있었다. 입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한참을 집중하고 나서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나는 놀라 한동안 말도 잊은 채 멍하니 있었다. 10여 분 동안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집에 가려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서너 명의 경찰들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정문 앞도로를 봉쇄하고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한 차 사고일 거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다. 도로 한가운데 머리가 깨져 뇌수가 흘러보기에도 끔찍한 시체와 그 옆에서 발버둥을 치며 울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저 여자는 아까 그 여자, 분명히 아까 그 커플의 여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얹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영이었다. 무서웠다. 너무나 무서웠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숨이 탁 막혔다. 그냥 모른 척 여태껏 지내왔듯이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와 1시간이 넘게 샤워를 하면서 아까 본 그 영상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가 않았다. 끔찍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여자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내 느낌에 분명히 그 영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느낌은 지금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만들어준 듯 싶다. 그날 바로 옷을 챙겨 입고 그 여자를 찾으러 갔으니까. 그때는 겨울이어서 아직 덜 마른 내 머리는 바삭거리며 얇은 얼음을 만들었고 그 얼음이 뛰어가는 내 얼굴에 고스란히 부딪혀 소름이 돋았다. 한참을 뛰며 차가운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목이 따갑게 메웠다. 고개를 들어뜨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보도블록에서 뭔가 불룩 나왔다. 다시 금세 사라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위로 손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다시 뭔가 불룩 나오더니 내 손을 앙하고 물어버렸다. 물고선 너무 재빠르게 사라져 미처 잡을 틈도 없었다. 지금이라면야 그런 작은 지방령들은 무시하고 가거나 기분 나쁘면 발로 밟아 혼쭐을 내주겠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다니. 잠시 숨을 고르고 학교로 뛰어가 보니 정문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났다는 핑계로 뇌수가 으깨어 흘러나온 그 끔찍한 시체는 하얀 페인트 테두리 안에 얌전히 누워 사진을 찍히고 있었고 같이 있었던 여자는 아까보다 3배는 늘어난 경찰들 사이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주변 가게의 주인들과 지나가던 학생들 모두 그 연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래선 저 여자만 따로 만나긴 힘들 것 같은데. 정문 옆 작은 슈퍼에서 꽃빵과 캔커피를 사들고 현장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기내를 때웠다. 이거 끝나도 조선이 뭐니 해서 경찰서로 갈 텐데 경찰서까지 따라가야 하나. 호빵을 다 먹고 커피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니 도착한 지 30분이 지나 있었다. 아직도 현장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다. 이렇게 술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저 여자를 몰래 불러내는 게 낫겠다 싶었다. 아직도 그 여자의 등 뒤에 몸을 기대고 여자의 어깨에 턱을 얹는 영은 흐뭇한 얼굴로 붙어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무작정 사람들을 해치고 앉아서 경찰복을 걸친 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저기요. 네. 저는 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과 함께 가던 남자 말이에요. 당신 등에 붙어 다니던 귀신이 죽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이리저리 길게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내 마음은 다급해져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다. 당신 뒤에 그 살인마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속의 말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투서없이 나와버렸다. 저기 원한 산 일 없어요? 어떤 남자에게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답답한 나머지 여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못밖에 없는 남자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고요. 이 말을 듣자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입술은 파랗게 변했다. 몸이 없는 남자? 네, 목밖에 없는 남자요. 그 사람은 죽은 지 벌써. 여자가 말을 이으며 불안해하자 어깨에 있던 영의 표정이 끔찍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나는 도와주려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서도 나를, 아, 안 돼. 나는 벗어났다고. 그 여자는 온몸을 부르르 떨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누구 하나 말릴 틈 없이 갑자기 뛰쳐나가 정문 옆 담벼락에 머리를 차박았다. 그대로 깨져버린 여자의 머리는 아까 죽은 그 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되어버렸고 경찰들은 잇따른 알 수 없는 사건들로 우왕좌왕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빠져나가려는 혼을 그 머리밖에 없는 영이 강제로 먹어버리는 장면을 나는 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넋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거였던 거.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안 갔더라면 그 여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오한이 들면서 이마가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다. 불썩 힘없이 현관 입구에 그대로 누워버린 나는 그대로 사흘 밤낮을 알았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아가 따뜻한 자궁 안에서 엄마가 불러주는 나지막한 자장가에 잠이 들었다. 그 꿈의 꿈속에선 내가 수많은 끔찍한 시체들 사이에서 누워 있었고 커다란 도끼를 든 남자가 한 명씩 차례대로 허리를 잘라 반토막을 내고 있었다. 너희는 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5명, 4명, 3명 점점 내 앞에 사람이 줄어들었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천정이 노랗게 보였다. 가운데엔 소용돌이도 보이고 붉은 점들도 보였다. 머리는 욱신거렸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자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누워있던 바닥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열려있던 창문으로 들어온 날카로운 바람 때문에 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모두 동기들이었다. 사흘 동안 그대로 누워 알았더니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쾌한 기분이었다. 예고 학교에 가서 내 물건을 챙겨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과방에 가보니 모두들 며칠 전 정문 앞 교통사고와 자살 사건에 관한 화제로 시끄러웠다. 어머, 그럼 둘 다 죽은 거야? 아니 원래는 남자만 죽은 거였는데 그 여자가 가만히 잘 있다가 조사받는 도중에 갑자기 따라 죽었대. 어머 웬일이야. 그 여자 그 남자 너무 좋아했나 봐. 좋아하긴. 너 기 몰라? 예, 저번에 그 누구더라. 아무튼 누구 한 명 죽였어. 떠도는 말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내 물건을 챙기고 있는데 동기의 말의 순간 멈칫했다. 왜 저 건너편에 15층짜리 건물 있잖아. 그 여자애를 죽어라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하도 안 만나주니까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안 만나주면 뛰어내려 죽을 거라고 막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긴. 그 여자애가 그럼 차라리 죽으라고 했더니 정말 그 남자가 뛰어내렸는데 글쎄 몸은 조각조각 나고 머리만 멀쩡했대. 야 정말 희한하지 않니? 야 그 여자애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그 남자애도 대단하다. 그런다고 정말 죽냐? 암튼 더 무서운 건 그 여자애는 그걸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어갔대. 무서운 년이지 정말. 가방을 챙기는 내 손이 눈에 띄게 후들거렸다. 나는 손을 맞잡아 진정시키고는 가방을 챙겨 나왔다. 휴학이나 자퇴 서류를 낼까 하다. 차라리 행방불명처럼 알아서 처리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내 물건만 챙겨 나왔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 버렸다. 처음은 영을 안 보기 위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잠만 잤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다. 나는 각성을 해버렸다. 영을 단지 보는 게 아니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는 결심으로 온 사방을 다 뒤져 퇴마와 재령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했고 결국 은수가 말하는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쓰다간 부작용으로 죽어버릴 나만의 기술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벌써 오늘까지 횟수로 4년. 별 후회는 없다. 내 예상보다 재미와 보람도 있고 수입도 좋으니까. 무엇보다 공장에서 찍어 나온 듯한 똑같은 현대인이 아닌 새로운 정의의 인간이 된 것에는 희열을 느낄 정도로 기쁘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고 기분도 좋았다.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어디 또 한 건 하러 나가볼까? 후에 알게 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감상에 젖은 이유는 머지않아 내 마음에 우울한 앙금을 지워줄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줄게 있으니까 오늘 오후엔 꼭 들러줘. 오늘 새벽 은수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오늘 꼭 가게에 들러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다. 별로 다급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꼭 들러달라는 말은 단호하게 들렸기 때문에 먼저 은수의 가게에 들르고 내 볼일을 보러 가기로 했다. 나왔어. 창고에선 낡은 책 내음이 풍겼다. 아직도 책 정리가 안 끝난 거야? 아무래도 서신이 붙은 것 같아. 정리하고 정리해도 책이 줄질 않네. 그렇게 말하는 은수의 등 뒤로 냉장고 상자만한 크기의 박스가 좋기 열댓 개는 있었다. 불어난 책을 실컷 정리해서 묶어놓으면 서신이 들린 책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니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아. 너 혹시 나한테 이거 잡아달라고 하려고 부른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책만 나르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다. 게다가 내가 온 후로도 눈대중으로 어림잡기에도 최소 30권은 불어나 있으니 정리가 끝날 리가 만무했다. 나한테 준다는 게 뭐야? 우선 그거 받고 같이 정리하자. 그럴까 그럼? 은수가 나에게로 주의를 돌리자 책들은 움찔했다. 역시 서신인가 보군. 분명 서신이 움찔했을 것이다. 이건 영안을 사용하는 영총이야. 내가 쓰기에 좋을 거야. 난 자동보다 리볼버가 좋은데. 눈앞에 귀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장전하느라 시간 다 보낼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무튼 넌 너무 마구잡이로 물건을 쓰는 것 같아. 앞으로는 차라리 이걸 써. 탄환이야 기생령을 다져서 만들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지러 오던지 아니면 만들어서 써도 되고. 은수가 건네준 총은 토카레프를 살짝 개조한 물건이었다. 당연히 안전장치는 없었고 외관은 원래의 토카레프 디자인에 양옆 부분만 흰은으로 테두리를 넣었다. 손잡이 바닥면에는 내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다. 꽤 마음에 드는 물건이었다. 한번 시험해봐.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장전도 안 했는데.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 벌써 100권 정도는 좋기 불어난 책이 꼭대기부터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신다운 짓이네. 서신은 개구장이 아이 같은 성격의 홀령이다. 책에 붙어 살면서 그 책을 수백 배로 늘려놓아서 주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영이다. 게다가 주목받기를 좋아해서 자기에게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멀어지면 당황하고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별짓을 다하는 마치 도깨비 같은 영이다. 아무튼 이 총은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 쓸게. 어디가 도와준다며. 오늘은 너무 바빠서 이따 저녁에 올게. 그럼. 뒤에서 모르고 외쳐대는 은수를 뒤로 하고 나는 재빨리 나왔다. 서신은 별거 아니지만 영 귀찮은 녀석이거든. 오늘의 의뢰는 젊은 남성에게 받은 것이었다. 전화통화로 대략의 전후 사정을 듣긴 했지만 어차피 이런 일들은 몸으로 부딪혀봐야 감이 오니까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유리문에 달린 종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다. 약속을 한 전통찻집에 들어서니 시원한 솔잎차 냄새와 약간 달짝지근한 희미한 대추차 냄새가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얄쌍하게 만든 개량 한복에 광목 앞치마를 두른 서글서글한 아가씨가 다가와 물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총 몇 분이 오셨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김도현 씨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전히 생글거리며 카운터로 들어간 아가씨는 손님이 남긴 메모를 뒤적거렸다. 여기 있네요. 김도현 씨 와 계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가씨를 따라간 곳은 많아야 5명도 못 들어갈 듯이 작은 골방이었다. 정갈한 분위기가 풍기는 그 방은 한 벽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어 찻집에서 정성 들여 꾸민 뒤뜰이 훤히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안나예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시원스레 웃고는 허둥지둥 명함을 내미는 모양새나 옷차림으로 보나 명함에 직책이 없고 사원이라는 표시로만 보나 아마 군대를 다녀오고 갓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나이는 아마 27 전후일 거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썩 돈 되는 일은 아니겠어. 우선 차라도 시키시고 얘기하죠. 차를 마주 두고 얘기가 시작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수줍어하는 성격인 것 같았다.
말을 몇 번 꺼내려다 자꾸 얼버무리는 폼이 꼭 엊그제 죽인 비실비실한 지방령 같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딱 질색이다. 저 명함이 참 심플하시네요.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말이었다. 나는 원래 직책이나 명예욕 따위를 질색하기 때문에 명함엔 단지 내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이 있을 뿐이었다. 참 심플하다는 말이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의 인내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떤 일로 나에게 의뢰를 하는지만이 나의 관심거리였다. 제발 말 좀 띄엄띄엄 하지 말고 시원하게 했으면. 이런 종류의 일은 이를 의뢰하는 사람이 난처해 할 만한 내용의 사연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다. 의뢰인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와야 사건에 대한 협조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로 저에게 의뢰를 하신 건가요? 결국 참지 못한 내가 말을 꺼냈다. 저기 그게. 저 한마디를 하고 또 몇 분째 조용하다. 이러다 열받아서 아까 받은 총으로 내 머리를 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 집 개가 이상해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말에 입에 갖다 대던 연꽃차의 입술을 대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혼자 사는데 아니, 저기 저와 같이 흰둥이가 사는데 일주일째 좀 이상해요. 흰둥이는 아주 예쁜 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좀 그래요. 그럼 집으로 가보죠. 더 이상 이 더듬거리는 말을 듣느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어서 차라리 집에 가서 상황을 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 남자가 사는 곳은 서울을 1시간 반 정도 벗어난 한적한 작은 동네였다. 이렇게 멀리 사시면 출근할 때 불편하시겠네요. 하지만 우리 흰둥이가 좁으면 싫어해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젠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착한 곳은 전원주택으로 멀리서 보기에도 큰 마당이 돋보이는 집이었다. 마당이 집에 비해 너무 넓어 보여 뭔가 좀 언밸런스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을 만한 자연을 벗삼은 위치와 환경의 집이었다. 보통 마당이 넓은 집은 마당 한켠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남자는 들어가기 전 대문 바로 옆에 주차시켰다. 행동으로 봐서는 흰둥이라는 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다. 차에서 내려서 대문을 향해 가면서 안에 그 개를 볼까 싶어 슬쩍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담이 워낙 높아 소용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는 남자를 따라 집 안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나보다 더욱 대단한 영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 경고하는 느낌이었다.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기운을 집중해서 들어갔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 조짐이었다. 흰둥아 아빠 왔다. 그 남자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며 흰둥이를 불러댔다. 아까 찻집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을 더듬지도 않고 수줍어하지도 않는 보통의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흰둥이가 아빠 오래 기다렸구나. 마당 끝에서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흰둥이는 젠장. 저건 개가 아니잖아. 흰둥이는 호랑이였다. 그것도 하얀 백호. 아까 느꼈던 강한 기운이 흰둥이를 중심으로 퍼져나오고 있었다. 빌어먹을 장명 센스하고는 이게 어딜 봐서 흰둥이란 말이야. 그 남자의 허리춤에 머리를 비벼대는 백호는 영락없는 애완견의 모습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듯 황당한 기분과 더불어 백호의 기운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저 남자는 이 기운을 못 느끼는 모양이었다.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었다. 잠시만요. 제가 마실 걸 내올게요. 흰둥이를 보자 신이 난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남은 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버린 나와 백호뿐이었다. 이봐, 인간. 다시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말 다 들리지? 나는 입이 떨어지질 않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그 말을 끝으로 백호는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흰둥아. 멀리서 음료수를 들고 오던 남자는 백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놀라 뛰어왔다. 흰둥아. 백호가 쓰러지자 내 몸의 기운도 조금씩 다시 돌았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기운이 다 돌지 못해 목이 잠겨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김도현 씨 흰둥이가 왜 이러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자꾸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쓰러집니다. 이 녀석이 이럴 때마다 꼭 죽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 남자의 부축을 받고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백호는 현재 멸종되지 않은 공식동물 중에서 최고의 영물답게 나의 기운을 다 빼놓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소파에 잠시 누워 10여 분간 귀를 돌렸다. 다행히 점차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잘 나오기 시작했다. 옆으로 보이는 주방에선 그 남자가 커다란 고기를 토막내고 있었다. 흰둥이의 저녁 식사로군요. 아, 일어나셨습니까? 하하, 네 이건 녀석의 저녁밥이죠. 밥값으로 많은 돈이 들겠네요. 아니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처 투견장에서 죽어 나오는 개들의 고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투견장이요. 네, 여기서 5분쯤 가면 비밀리에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투견장이 있는데 하루에도 개들이 수십 마리가 죽어 나오니 시간만 잘 맞춰가면 싱싱한 개고기를 잔뜩 얻어올 수 있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의뢰하셨지요? 저렇게 쓰러지는 증상은 수의사들이 충분히 해결할 텐데요. 수의사도 여러 번 불렀지만 흰둥이를 보자마자 도망가거나 흰둥이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영능력자를 부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지안나 씨는 해결 못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느낌에 저 녀석이 아픈 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김도현 씨는 옳은 판단을 한 거다. 저렇게 연기가 충만한 백호는 몸이 아플 리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 영적인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사람 말을 잘 듣는 백호라는 게 더더욱 미심쩍었다. 저는 먼저 나가서 흰둥이를 살펴볼게요. 나가려다 혹시 몰라서 장전한 영총을 등허리 끼웠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니 아까 쓰러진 백호는 그 자세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아까보다 연기는 확실히 줄었지만 그래도 영물인지라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잔잔한 연기가 주변을 맴돌았다. 몸을 살펴보았으나 물리거나 싸운 자국은 없었다. 내 짐작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이 정도의 연기를 가진 영물은 보통 다른 영에게 빙의를 당할 일이 없으니 나는 실수로 난 상처로 뭔가가 백호의 몸 안으로 들어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몸을 살펴보던 나는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인간. 어느새 눈을 뜬 백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까처럼 몸이 후들거리지는 않았다. 아마 백호가 나를 위해 스스로의 연기를 억누른 모양이었다.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어. 무슨 말이지?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해줄 일은 하나뿐이야.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다니. 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게다가 내 머릿속의 생각을 훤히 읽는 백호에겐 더더욱 할 말이 없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그 영총으로 나를 쏘아 죽여줘. 뭐? 백호는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깊은 바다 속 시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주었다. 인간, 난 원래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 자유롭게 인간의 섬김을 받는 영물이었지. 하지만 요즘은 백호를 전시물로만 취급하니 더 이상의 섬김이 없었지. 나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저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었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어. 이봐, 단지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는 거야. 음식을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그 때문에 죽으려는 게 아니야. 난 스스로 죽으려 한 적 없어.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을 뿐이지. 무엇 때문에, 왜 죽어가고 있는 건데. 나는 널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건 불가능해. 나는 충령석을 먹어버렸어. 충령석. 그것은 동물의 몸속에 주로 생기는 영의 덩어리이다. 간혹가다 신문이나 소문으로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따라 죽었다는 둥.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는 둥의 행동을 하는 짐승의 몸 안에는 충령석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우호적인 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충령석을 없애본 기억은 없다. 오히려 개들의 몸 안에 충령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주인들은 더더욱 개들을 아낄 뿐이었으니까. 오이 나빴지. 충령석을 지닌 개를 먹다니. 백호같이 독립성이 강하고 우월한 짐승이 충령석을 먹었다는 건 곧 정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충령석은 한번 머물면 그 숙주가 죽을 때까지 없앨 수 없다. 동그란 크리스탈 같은 그 영은 몸에 들어가면 곧 녹아버려 숙주와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거의 무한한 수명을 지닌 백호가 충령석을 먹었다며. 지금의 생활도 나쁘진 않잖아. 굳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죽는다는 걸 내 의지로 정한 게 아니야.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 그날 그 고기를 먹은 이후로 갑자기 내 몸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젠 난 걸을 힘조차 없어. 난 절대로 저 남자 앞에선 죽을 수 없어.
차라리 내가 나를 죽여줬으면 해. 부탁이야, 인간. 더 이상의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나는 가만히 허리로 손을 가져가 영총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은장식의 느낌이 지금의 내 기분을 더 착잡하게 만들었다. 첫 손님은 백호로군. 영광이야. 애서 태연하게 표정을 짓고는 백호의 정수리에 총을 켜넣었다. 깨끗하게. 아프지 않게 한 번에. 그렇게 되도록 할게. 고맙다. 총소리와 함께 나의 어깨도, 백호의 어깨도 들썩였다.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백호의 눈은 몸은 서서히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젠 저 남자에게 백호의 죽음을 알려야겠군. 어떻게 알린담. 백호의 몸이 흰 연기가 되어 완전히 사그라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는 백호가 누워있던 자리에 잔디를 손으로 한 번 다듬고는 일어섰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무거운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다행히 그 물건은 내 얼굴을 스쳐 바로 뒤 현관문에 박혔다. 칼. 네가 내 계획을 다 망쳤어. 그 남자는 중얼거리며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캬.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고 영총을 꺼냈으나 사실 소용은 없었다. 그냥 저의 힘은 사람을 치명상을 입힐 수 없을 만큼 약했기 때문이다. 주머니를 뒤져 잡히는 대로 부적을 꺼냈지만 하나도 먹히질 않았다. 누구 마음대로 백호를 죽여. 계속 도망을 다니다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남자의 손에 머리칼이 잡혔다. 그 남자는 다른 손에 든 칼로 머리를 내려쳐 나를 죽이려 했지만 격렬히 반항하자 결국 머리칼과 그 남자의 손가락 끝만 잘려버렸다. 인연이. 나는 그 틈을 타 현관으로 달려가 밖으로 나갔다. 벌써 밖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쫓아 달려 나왔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아, 젠장. 이러다 정말 죽겠네. 거리는 거의 좁혀져 이젠 1m가량이 되었다. 갑자기 그 남자는 몸을 날려 나를 덮쳤다. 후당. 나는 남자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그 남자는 손가락이 잘린 손으로 내 목을 조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 남자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고 내 목을 점점 조이며 칼을 크게 휘둘렀다.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은 순간 무언가 내 몸을 통과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 시원한 봄바람이 스친 듯 상쾌한 느낌이었다. 나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눈을 살짝 떴다. 인간, 너는 너무 약해. 나는 내가 본 그때의 광경은 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내 옆에 굴러 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까 그 백호가 입에 쓰레기 같은 것을 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쓰레기 같은 지방경들이 수백, 수천 개 뭉친 것들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녀석들이 이 남자의 몸속에 살면서 이 남자를 이용한 거야. 뭘 이용해? 이놈들은 기어라지 내가 배고프다는 걸 알고 기가 약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내게 일부러 충령석을 지닌 개를 먹인 거야. 그리고 내 연기를 써먹은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 걸 알자 너를 불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겠지. 내가 죽으면 자기들이 두리는 연기도 사라지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백호에게 눌려있는 것 같았다. 근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온 거야. 저렇게 덩치 크고 강한 영을 너 같은 사이비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방금 말했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고. 아침처럼 은수와 내가 차 한 잔을 두고 앉아 있다. 그리고 옆엔 연기를 억누르고 앉아 있는 커다란 백호 한 마리. 인간, 내가 온 걸 고맙게 생각해.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울컥했다. 시끄러. 이 덩치만 큰 고양이 새끼. 홧김에 말을 내지르자 갑자기 백호가 연기를 틀어내며 씩 웃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덜덜 떨렸다. 아니,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감당도 못하면서. 거기 인간. 나는 의지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러니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충령석을 먹은 짐승은 죽어서도 충령석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 쓰레기 같은 지방령에게 충성할 순 없다. 차라리 내가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영으로 바뀌는 순간에 너를 맨 처음으로 보기 위해 계속 눈을 맞추고 있었지. 그리고 뭐?
아니다. 은수와 나는 마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골칫덩이가 생겼다는 기분이 든다. 참, 서씨는 책은 다 정리했어. 은수가 아무 말도 않고 벌떡 일어나 뒤쪽의 창고 문 중 하나를 열었다. 열자마자 책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 권 두 권씩 더 불어나고 있었다. 전혀 손을 뗄 수가 없어. 거참, 이러다 책에 파묻혀 죽겠네. 고작 서신 하나로 내 주인을 죽게 할 순 없지. 백호가 약간 인상을 찌푸리며 창고로 닦아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순간 책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마 서신이 하얗게 질렸겠지만 바람같이 책들이 사라지고 바닥에 남은 건 열 몇 권뿐이었다. 인간, 이제 해결됐지. 오, 너도 꽤 쓸모가 있는데. 청소는 할 줄 알아? 나는 주인을 지키고 따를 뿐이지 주인의 가정부가 아니다. 뭐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런데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너 이름이 없잖아.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좋을 대로. 백호니까 복호는 어때? 복을 부르는 호랑이. 촌스럽다. 내 맘대로 하라며. 그냥 호라고 불러라. 호우. 그래, 괜찮은 이름이네. 그 이름 그대로 나는 너를 지켜주는 친구다. 이렇게 백호와 나의 인연은 친구로 시작됐다. 눈앞이 번쩍하는 느낌에 순간 고개를 쳐들었다. 깜빡 졸음 모양이었다. 기대어 앉은 비상통로 계단의 불투명한 유리 창문 사이로 또다시 무언가 번쩍했다.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 저녁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번개가 친 듯 있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자니 엉덩이가 시리고 허리가 시큰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10분. 아직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싶어 등허리에 꽂아둔 영총과 옷 곳곳의 주머니에 넣어놓은 물건들을 확인했다. 다시 시계를 보니 9시 13분. 이 일은 처음부터 신경에 거슬렸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임무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장소에서 의뢰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10시 이후에 온다고 했으나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번 의뢰인은 나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 그 아이는 나를 정확히 기억했지만 나는 걔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졸업 앨범을 사지 않아서 딱히 확인할 길이 있진 않았지만 이름이나 외모가 완전히 낯설진 않은 걸로 봐서 동창은 맞는 것 같았다. 선미라는 이름의 내 동창생은 나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저기, 너, 안 나지? 나 선미야. 혹시 기억해? 네. 누구시죠? 같은 반이었는데 왜 그 깡마른 데다 머리가 더부룩한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었잖아. 그 선생님. 사실 여기까지 대화를 했어도 선미란 아이는 좀처럼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그냥 대충 아는 척을 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아니 뭐 그냥 그렇지. 근데 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곤 생각 못했어. 이런 일이라니. 넌 늘 얌전하고 좀 숫기 없는 전형적인 모범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은 변하니까. 너는 뭐하고 지내는데? 나는 지금 간호사해. 안 그래도 우리 병원 일 때문에 전화했어. 이렇게 시작된 얘기는 중간중간 다른 얘기까지 섞어가며 거의 1시간을 계속했다. 전체적인 얘기를 종합해보면 선미는 지금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한 4층 건물에 약 30개의 병실을 가진 내과 전문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분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치료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병원, 아니 정확히는 병원 원장이었지만 1년 전부터 이상하게 한 달에 2명은 꼭 돌연사로 죽어나갔다. 꼭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중병이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맹장, 위염 등 사망 가능성이 드물거나 아예 제로에 가까운 병을 지닌 환자도 마치 제비 뽑기하듯이 무작위로 꾸준히 죽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둘러싼 괴소문들도 생겨났고 평소 이 병원을 시기하던 타 병원 사람들이 언론을 섭외해 심심치 않게 병을 고치고 죽음을 주는 병원, 치료비 대신 당신의 목숨을 주세요라는 타이틀로 가십 기사를 실어댔다. 물론 나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계속 끊이지 않고 돌연사가 계속되다 보니 원정도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한 번은 몰래 무당을 불러 굿까지 했다고 하니 그 심정도 알만했다. 결국 하다 못해 최후의 선택으로 나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처리하길 원하는 원장의 의견으로 나는 면회 시간이 끝나는 때 즈음에 몰래 병원에 들어와 간호사나 의사들이 원장에 의해 모두 강제 퇴근될 때까지 이렇게 계단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병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 선미가 몰래 같이 남아주겠다고 해서 다행이었다. 아까 병원 안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했던 오후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전서령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답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빈틈없이 하얗게 칠한 벽에 머리를 기대고 계속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축축하게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마시고 있자니 괜히 기분이 을씨년스러웠다. 중간중간 번개와 천둥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치고 있었다. 갑자기 한기가 발목을 스치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영총을 꺼내 겨눴다. 누구야? 나다. 설마 2번 죽일 참이냐? 아, 호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병원을 둘러봤는데 잡령 하나 없더군. 아주 깨끗해. 원래 큰 나무 옆에선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법이지. 알고 있어. 확실히 여기 뭔가가 살고 있다는 얘기로군. 알고 있겠지만 나는 인간 몸속에 사는 영은 상대할 수 없어. 그래. 만약 사람 몸속에서 뭔가 살고 있는 거라면 정말 곤란해지겠지. 병실마다 살펴봤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내가 봤을 땐 거기가 중심일 것 같. 후우가 말을 끝내기 전에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원장이 나왔다. 지안나 씨, 이쪽입니다. 지금 급하게 전 병실 환자 모두 바이탈 체크를 끝내고 직원들 모두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구조도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안에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노력해보지요. 필요하신 서류는 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원장실과 원목실 마스터키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6시에 오겠습니다.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해결을 부탁하며 나갔다. 나는 후호와 함께 병원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문마다 결계 부적을 붙여나갔다. 출구를 봉하는 작업을 끝낸 후 후호와 나는 각 병실을 둘러보기로 했다. 1층, 2층, 3층. 아직까진 별다른 것도 없고 영의 흔적도 없었다. 후호와 나는 복도가 보이는 주사실의 침대에 걸터앉아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왠지 누군가 일부러 깨끗하게 청소한 듯한 느낌이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죽은 듯 있는 그 놈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마 그쪽에서도 날 눈치챘을 텐데 말이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해. 저 멀리서 선미가 급하게 튀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안나야, 저기 환자가 이상해. 빨리 가봐줘.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하는 선미 뒤로 그림자가 두 겹이 비쳤다. 조명은 분명히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조명 하나뿐인데 나는 재빨리 팔꿈치 뒤에 묶어둔 영도를 꺼내 그림자를 베었다. 야! 귀를 찌르는 비명과 함께 그림자는 베어지고 선미는 쓰러졌다. 시작이군. 그래.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야. 아까 호우가 말한 이상하다는 병실은 3층에 있었다. 호우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찾아봐 줄 것을 부탁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연기에 호우도 난감해하는 듯했다. 옮겨 다니는 녀석은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옮기는 도중에 내가 물어버렸을 테니까. 지금쯤 어딘가에서 환자처럼 누워있겠지. 맨 끝 병실부터 차근차근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환자들은 계획대로 잠들어 있었다. 원장의 말에 따르면 수면제의 약효는 새벽 6시쯤까지 갈 거라고 했다.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7시간가량이 남았다. 이 안에 찾아내면 좋을 텐데. 병실을 차근차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데 병실 안쪽에 커튼이 드리워진 침대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커튼을 들춰보니 8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다. 아니, 남자아이였다. 아니,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였다. 2명의 꼬마는 침대에 걸터 앉아 울고 있었다. 구별할 방법은 머리 길이 분인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였다. 꼬마야, 왜 울고 있니? 엄마가 저 때문에. 아이를 달래주려 고개를 숙이는데 희미한 향내음이 풍겼다. 이 냄새는.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드는 찰나에 아이의 손이 내 팔을 핥히었다. 아, 내 집에 온 걸 환영해. 안나 언니.
재빨리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두 아이의 민첩한 몸놀림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길게 베인 자국이 생겼다. 한 손에 영도를 들고 미끄러지듯 복도로 뛰쳐나왔지만 위돛자락을 아이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아이 둘은 내 다리와 등에 매달려 이빨로 내 살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오, 오, 어서 은수에게 연락해. 백단양을 쓰는 그놈.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암튼 그놈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해. 알았다. 호우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몸을 피해 건너편 진찰실 앞에 결계 부적을 붙이고 들어갔다. 문 밖에서 텅텅거리는 몸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아직까진 결계가 뚫릴 걱정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문과 천정에 부적을 2장씩 더 붙이고 웃옷을 벗어 상처를 들여다봤다. 제법 깊게 파여서 피가 조금씩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제길 붕대도 없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순간 웃음이 나왔다. 여기가 어딘지 잠시 잊었다. 병원에서 붕대가 없다는 소리를 하다니. 눈에 띄는 선반을 열어보니 거즈가 보였고 옆 선반에는 붕대가 크기별로 여러 개 구비되어 있었다. 대충 뒤져 소독약을 찾아 상처에 붓고 거즈를 떼고 붕대를 감았다. 너무 쓰라려 눈이 저절로 감길 정도였지만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후, 숨을 고르고 상처난 팔도 붕대를 감았다. 아까 뛰면서 피를 좀 흘렸는지 머리가 약간 멍했지만 상처의 쓰라림으로 금세 정신이 들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저 향을 풍기는 영은 그놈이었다. 이름은 당장 떠오르지 않았지만 다른 영능력자가 몇 번이나 퇴치하려다 실패했다는 그놈은 인간을 죽여 작게 압축해 그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서 새로운 자신의 몸을 만드는 아주 저질 중의 저질급 영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거의 인간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문이니 믿지 않았다. 근데 그 영이 쌍둥이의 몸에 있다니.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다. 아차 싶어 얼른 부적으로 창문의 결계를 펴려는데 아래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나. 나야. 이거 받아. 호호와 함께 은수가 와 있었다. 은수는 둘둘 말린 묵직한 천을 던졌다. 열어보니 무전기가 있었다. 치익 내 말 들려? 그래. 잘 들려.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놈이 확실한 것 같다. 난 죽기는 싫으니까 여기서 정보나 줄게. 그래, 알았어. 너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놈은 주장령이야. 남방의 신이 데려다 실패하고 결국 악령이 되었지. 아, 주작. 어떻게 백호를 보고도 그 이름이 안 떠올랐지? 그놈의 본체는 지금 아무데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마 병원 안에 있는 게 본체일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건 기껏해야 5살 정도의 쌍둥이라고. 뭔가 있어. 좀 더 알아봐줘. 난 일단 부딪혀 볼 테니까. 알았어. 몸에 감긴 붕대들을 손으로 툭툭 쳐 확인한 후 결계를 뜯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적막하게 고요했다. 가만히 서서 귀를 돌려 주정령의 위치를 가늠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내 발목을 잡았다. 언니, 놀자. 갸. 순간 너무 놀란 나는 발목을 털며 도망가려 했지만 그 쌍둥이 꼬마는 꼬마의 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내 발목을 비틀었다. 아. 으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이 비틀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대기실 의자 밑에 숨어있던 사내 아이도 나와 가세했다. 누나, 놀자. 사내 아이는 내 머리칼을 붙잡고 내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비릿한 피비린내와 함께 눈 위로 피가 흘렀다. 나는 영총을 꺼내 사내 아이의 머리에 겨눴다. 누나, 그럼 안 되지. 수어봤자 나는 살지만 이 아이는 죽을걸. 제길. 힘을 모아 발목에 매달린 계집애와 머리를 잡고 흔드는 사내애를 뿌리쳤다. 복도를 뛰어 도망가는데 아까 쓰러지면서 상처가 터졌는지 자꾸 피가 흘러 바닥이 미끄러웠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온 호우가 일갈성을 날렸다. 그 소리를 듣고 쌍둥이는 멈칫했다. 제법인데 나 저 호랑이 맘에 들어. 그래, 나도 맘에 들어. 저거 잡아서 키우자. 그래, 키우자. 아이들은 더욱 즐겁다는 표정으로 나와 호우를 뒤쫓았다. 인간, 저 아이에게서 영만 분리시켜줘. 그럼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도망가고 있겠어? 지금 상태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제 길, 제 길. 눈앞에 화장실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한 칸에 들어가 부적과 금줄을 두르고 숨을 골랐다. 언니 어딨어? 누나 어딨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를 죽여 가만히 있었다. 치이가 안 나. 드디어 알았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무전기 소리로 눈치를 챈 아이들이 내가 있는 칸 틈새로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 나와. 우리 같이 놀자. 응? 두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문틈 사이로 꿈틀거렸다. 결계 덕에 문을 통과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섬뜩했다. 아이의 자그마한 손가락들이 꿈틀대며 문의 경첩의 살이 비틀려 벗겨지고 있었다. 뭘 알아냈다는 거요? 주장령이 어떻게 아이에게 들어갔는지를 알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장령을 재령할 수 있는데? 아차, 그건 좀 생각해 볼게. 야, 야. 치직 소리와 함께 무선이 끊겼다. 이도저도 하지 못한 채 변기 위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영이 조금만이라도 쌍둥이의 몸을 벗어나면 호우가 처리를 해줄 텐데 어떻게 꺼내야 하는 지가 막막했다. 안나야, 지금 어디 있어? 나 무서워. 선미의 목소리였다. 안나 캬. 갑자기 들려온 선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나왔다. 선미야, 괜찮아? 화장실 문을 열자 내 눈에 들어온 건 두 쌍둥이 뿐이었다. 언니 이제 나왔네. 누나 다시 놀자. 이것들이 속임수라 생각지 못한 나의 실수였다. 아이들은 내가 한 손으로 다시 화장실 문을 건드리며 조금씩 들어가려는 걸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면 안 되지. 섬찟한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영총으로 사내 아이의 정강이를 쏘아 틈을 만들어 달아났다. 안나, 내 말 들려? 도망을 가며 응답하다 복도에서 넘어져 굴렀다. 억지로 뛰려 했더니 아까 뒤틀린 발목이 견디질 못한 것이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는 호선을 끓이며 복도 끝으로 미끄러졌다. 젠장, 젠장. 주머니를 뒤져 수성계의 부적을 꺼내 손에 기운을 모아 부적을 공중에 띄웠다. 부적은 공중에 잠시 떠 있다. 투명한 물방울을 흩뿌리며 수성 계열의 결계를 만들었다. 호우도 어느새 결계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 앞에서 10걸음도 안 떨어진 자리에선 사내애를 부축한 계집애가 섬뜩한 미소를 지은 채 노려보며 결계의 힘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약한 인간에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빌어먹을.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저번 일에서 공격기 부적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었어. 뭐든지 일에는 계획이 중요한 법이다. 부적만 더 있었어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 스스로의 영능력 자체도 의심스럽다. 그러고도 이 일을 하다니. 여태껏 살아있는 게 용하다. 영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인간은 부적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꼭 그렇게 화를 돋궈야 되겠어. 쨍그랑. 복도의 창문이 깨지고 새로 된 작은 가방이 들어와 빙글빙글 돌며 바로 근처에 멈췄다. 안나, 안나, 내 말 들려? 밑에서 빗소리와 섞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내가 준 건 죽은 이들을 부르는 부적이야. 그걸로 돌연사한 사람들을 깨워. 갑자기 눈이 뜨이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결계 밖으로 손을 뻗어 가방을 잡았다. 순간 계집아이가 내 팔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나는 재빠르게 팔을 추스려 가방을 챙겼다. 가방을 열자 눈에 익은 은수의 글씨로 적힌 주문종이 하나와 붉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여진 큰 부적 한 장이 보였다. 나는 정좌를 틀고 앉아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귀를 돌렸다. 몸의 귀를 돌리니 허리며 발목이며 온갖 곳이 다 욱신거렸지만 최대한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집중시켰다. 후. 숨을 고르며 앞에 부적을 펼친 뒤 은수가 적어준 주문을 읽어나갔다. 신의 손을 벗어난 망령이여. 악마의 축복을 받은 원혼이여. 앞에서 기회를 노리던 쌍둥이의 얼굴이 순간 표독스럽게 변하며 일그러졌다. 캬. 그 둘은 결계를 향해 무작정 뛰어들어 죽기 살기로 결계를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생명의 흐름을 저버린 이들이여. 이제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 삶을 누리되 당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를 잊지 마라. 호우의 귀가 쫑긋 섰다. 뭔가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튀어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너에게 다시금 삶을 주리니 그대들의 마음속 원한을 씻어 새로운 생명의 발돋움으로 삼아.
다시는 떠돌지 말지어다. 주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계가 깨지며 부적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 들어갔다. 그 원을 중심으로 뿌연 안개가 퍼지면서 점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갔다. 쌍둥이들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했으나 이미 다시 깨어버린 수십 명의 원혼이 그 둘을 잡아챘다. 그들은 당장 주장령의 혼을 씹어먹기 위해 어떻게든 주장령을 쌍둥이에게서 끄집어내려고 몸 곳곳에 기생충처럼 붙어버렸다. 쌍둥이는 원한에 찬 표정으로 나에게 달려오려 했으나 워낙 강한 원한을 지닌 홀령들이 둘러싸아 버리니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옆에선 호우가 영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숙이고 공격 자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참을 신랑이 한 끝에 사내 아이의 정수리에서 약간의 기운이 솟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든 호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 영을 물어뜯어 배 바로 앞 바닥에 내팽겨쳤다. 나는 재빨리 봉하는 부적을 덮어 영을 가뒀다. 호우는 싱긋 웃는 듯한 얼굴로 계집애의 영도 틈이 보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영들의 집요한 공격에 못 이겨 이제 계집아이도 거의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다. 호우가 또 신나하겠군 생각하며 호우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호우. 호우는 내 등 넘어 비상 계단의 문 쪽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기어가 라디에이터를 짚고 일어서 벽을 따라 절뚝거리며 문에 다가갔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데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연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곳에는 키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조각조각 가죽으로 기괴하게 몸을 이어 붙인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 엎드려. 호우가 외치며 뒤에서 달려들어 그 남자의 어깨 쪽지를 물어뜯고는 둘 다 같이 계단으로 굴러버렸다. 적의 주장령이 만들던 자신의 본체. 황급히 난간을 잡고 따라 내려갔다. 바로 한층 밑까지 굴러떨어진 둘은 서로 엉켜 싸우고 있었다. 나는 영총을 꺼내 겨뤘지만 둘 다 너무 붙어 있어 제대로 조준을 할 수 없었다. 잠깐, 저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지? 뭔가 큰 위협이 있지 않고선 저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리가 없는데. 짚히는 게 있어 다시 난갈 붙잡고 깡총발로 올라 복도 문을 열었다. 아직도 원원들이 뒤엉켜 계집애의 혼을 뽑으려 했지만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게 위험하니까 올라온 거군. 원원들이 혼을 뽑아주길 기다렸지만 되려 원원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갔다.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 탕. 타나는 혼 하나를 끄뚫고 계집아이의 어깨에 박혔다. 원래 총탄의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상대가 어린아이의 몸이기에 치명상에 가까운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 영총을 맞자 아이의 몸이 심하게 비틀거렸다. 원혼들은 놀라 사라졌고 아이의 어깨와 머리에 박힌 총알에서 기생령이 수백 마리가 뛰쳐나와 머리를 갈가 혼을 파먹기 시작했다. 아이는 쓰러졌다.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머리는 다 먹혀버렸다. 오, 오. 호부의 안부가 걱정돼 급히 비상 계단의 문을 열었다. 다행히 바로 앞에 호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은 껍데기였어. 몇 번 신랑이 하지 않아 그냥 죽어버리더군. 근데 왜 안 들어온 거야? 문 여는 법 모른다.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 정말 멍청하군. 아까 우리가 결계 부적을 붙인 건 기억나지 않나? 호우의 톡소는 한마디에 방금까지 들었던 걱정은 다 사라져버렸다. 정말 정 안 붙는 녀석이야. 모든 게 사라지고 적막함이 감돌자 복도 끝에 굴러간 무전기에서 찌직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안나, 제발 좀 받아봐. 긴장이 풀려 물먹은 솜처럼 늘어진 몸을 이끌고 무전기를 잡았다. 다 끝났다. 은수야. 살아있구나. 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들어와도 돼. 나 좀 살려주라. 출혈이 너무 많았나봐. 정신이 몽롱해. 그래. 지금 가. 대화가 끝나자 지금껏 버틴 게 신기할 정도로 잠이 쏟아졌다. 힘이 빠져들리지도 않는 팔을 들어 시계를 보니 5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원정 올 때까지 잠깐 눈 좀 붙여야겠어. 멀리서 아득하게 은수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떴을 땐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옆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걸로 보아 1인실이었다. 발치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일어났구나. 침대 발치의 소파에서 무언가를 꿰고 있던 은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호웅은 침대 밑구석에서 자고 있어. 지금 거의 점심때야. 이제 곧 원장이 올 거야.
뒤처리는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누구냐.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도 짭짤하게 수입 올렸지. 수입. 뭐. 쥐장령이 만들던 그 조각 인간의 조각 하나하나가 다 영역이 있는 인간들 거더라고. 그걸로 물건 만들면 아마 꽤 나올 거야. 일부러 그렇게 모았나 봐. 참, 그러고 보니 너도 죽이려고 일부러 부른 건가? 너 지금 끌고 있는 게 그 가죽이야? 응. 그럼 그 쌍둥이네 엄마. 아니, 쌍둥이가 아니지 참. 암튼 그 엄마가 임신할 때 병으로 고생했었대. 근데 임신 중이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무당집을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구슬해준 사람이 주장령을 섬겼나봐. 쌍둥이가 아니야? 응. 아들 하나. 여튼 주장령이 머물 곳을 찾다가 그 엄마가 구슬하러 오니 기회다 싶었겠지. 근데 집안 대대로 수호령이 강해서 아들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 일단 성체를 만들기 위해 아들의 기를 빨면서 몸을 키웠는데 아마 예상보다 인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렸는지 몸을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한 모양이야. 하긴 5살짜리 몸으로 뭘 하겠어. 아 다행이야. 그럼 나는 사람을 죽인 건 아니로군. 어쨌든 너도 이 기회에 힘 좀 길러봐. 아무리 주장령이라고 해도 어린애 기로 움직인 영 하나 없애는데 이렇게 끙끙대다간 머지않아 죽겠다.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참, 선미는 좀 괜찮아. 응? 그게 누군데? 선미 말야. 간호사인데 어제 나랑 같이 있었어. 네. 웅창. 몰라. 어제 왔을 땐 환자들 빼고 너밖에 없었어.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미가 없었다고? 때마침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귀신과 관계된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별 말씀을요. 윤 간호사는 어떤가요? 윤 간호사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윤선미 간호사요. 윤선미. 저희 병원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전 분명히 윤선미 씨에게 얘기를 또 따로 들었는데요. 원장님과 합의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하, 지안나 씨. 저희 병원엔 윤씨성을 가진 간호사도 없고 의료 문제는 비밀리에 저희 내부 인사가 직원들끼리의 상의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원장이 그 후에도 뭐라고 나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했지만 잘 기억나진 않는다. 원장은 내 손을 잡고 인사를 한 번 더 한 후 또 한 번 열변을 토하려다 붕대를 갈기 위해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서야 나갔다. 출혈이 심하신데도 회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기 정말 윤선미라는 간호사가 없나요? 네, 그런 간호사는 없는데요. 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묵묵히 내 붕대를 갈아주던 간호사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 환자 중에 윤선미라는 사람은 있었어요. 네, 환자요? 네. 하지만 며칠 전에 돌연사로 죽었어요. 참 착한 아가씨였는데 워낙 얌전하기도 했고 또 맞다. 간호사가 꿈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접하게 된다. 나 역시 영을 늘 보고 접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일은 뭐라 말할 수 없이 착잡한 기분을 안겨준다. 선미가 과연 내 동창생이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동창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결국 나는 주장령뿐만 아니라 선미라는 착한 아가씨의 영까지도 성불시켰는데 어떤 사람이었든 고인의 명복만 빌고 그냥 있기로 했다. 은수야. 응? 나 좀 잘게. 호우 일어나면 미리 고맙다고 전해줘. 그래. 좀 푹 자. 큰일을 끝내서인지 오랜만에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